자네 나라 기술로 우리 알프스를 이긴다고? 스위스 72세 시계공 마르타가 한국인 사위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실내 온도 6도. 그녀는 50년간 겨울만 되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마르타는 생애 처음 겨울에 맨발로 집 바닥을 밟고 무릎 꿇어 울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였어? 3000년 된 한국 기술 하나가 스위스 산악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스위스 연방 정부까지 움직인 72시간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슈미트입니다. 72세, 스위스 취리히 외곽 그리닝엔이라는 작은 산악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45년간 시계공으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죠. 제 딸 안나는 5년 전 서울에서 유학 중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 이름은 박준혁. 처음 들었을 때는 발음도 어색했지만 딸이 행복하다니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위가 2023년 12월 23일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외국인 사위를 만난다는 게 떨렸거든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스웨터 2장을 겹쳐 입었어요. 거실 온도계는 섭씨 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 2대를 최대로 틀었지만 별 소용 없었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딸 안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키 큰 동양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진한 눈썹, 예의 바른 인사. 안녕하세요, 장모님. 박준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 안이 밖보다 더 춥게 느껴졌을 거예요. 딸 안나가 부엌으로 가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싱크대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파이프가 얼어붙은 겁니다. 매년 겨울이면 일어나는 일이었죠. 준혁이 온도계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모님, 실내가 6도예요? 그래서 뭐 어쩌란 건가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 겨울이니까.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어르신들은 더 따뜻하게 지내셔야 해요. 20도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자네 나라는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스위스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는 법을 알아. 72년을 이렇게 살았네. 준혁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급하게 말렸거든요. 여보, 괜찮아. 엄마는 익숙하신 거야. 저녁 식사 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난방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세요? 솔직히 말하기 창피했어요. 800프랑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화로 약 12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집이 이렇게 추운데요? 제 연금의 절반이 난방비로 나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프스 겨울은 원래 이렇게 추운 거니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온돌을 설치해드리고 싶습니다. 온돌.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그게 뭔가? 준혁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열을 전달하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3000년 역사가 있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아요. 바닥 난방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나? 알프스야. 겨울이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라고. 동양 기술로 우리 겨울을 이길 수 있겠어?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겨울이 춥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도 있어요. 온돌은 그런 곳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72년을 스위스에서 살아온 제게 외국인이 와서 우리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안 돼. 난 이대로 괜찮아. 자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을 고치겠다는 건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작년 겨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안나가 남편에게 말했군요. 작년 1월 독감에 걸렸을 때였어요. 집이 너무 추워서 몸이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마르타 씨, 집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온도를 설치하면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닥이 따뜻해서 관절에도 좋아요. 장모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스위스 집 구조는 자네 나라랑 달라. 함부로 건드렸다간 집이 망가진다고.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저는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건물 구조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어요. 스위스 주택 구조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엔지니어? 그래서 뭐 어쩌란 건가? 우리 집은 50년 된 집이야. 자네가 함부로 손 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날 밤 딸 안나와 준혁은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담요 3장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온돌, 바닥 난방,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72년을 추위와 함께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외국인 사위의 도움을 받는다니.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요.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자부심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대로 하게. 볼 건 없지만. 준혁은 혼자 마을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 준혁은 선의로 도와주려 했던 건데.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게 도움받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준혁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시범적으로 거실 일부만 온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으면 제가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비용도 전액 제가 부담하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나. 자네 고집도 참 세구만.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알프스의 겨울은 아름답지만 잔인합니다. 72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스위스 사람은 추위를 견디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혁이 마을 중심가를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술집 앞 벤치에 앉아 계신 요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78세, 전직 목수예요. 저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죠.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이 참 조용하네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원래 이래.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우리 늙은이들만 남았지. 요한이 한숨을 쉬었어요. 겨울이 제일 힘들어. 난방비가 700프랑쯤 나오는데 그래도 집은 춥거든.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요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절반이라고? 그럼 마르타한테 해주면 되잖나. 거절하셨어요? 마르타 성격 알지 않나? 자존심이 강해. 외국인한테 도움받는 걸 수치로 생각할 거야.
요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작년 겨울 마르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난 정말 무서웠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싶었거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요한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맞아요. 저는 자존심이 셌습니다. 하지만 요한도 저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슬쩍 화면을 봤어요. 그리닝엔 마을 에너지 효율 개선 제안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자네 뭐 하는 건가? 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아, 업무 관련 자료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때 딸 안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안나, 난 72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내 아버지와 함께 이 집을 지켰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지켜왔지. 이제 와서 외국인이 우리 방식이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온돌이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장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이 떠올랐어요. 독감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집이 너무 추워서 몸이 떨렸어요. 담요를 5장이나 덮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웃 에리카가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난방비가 더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추위를 견뎠습니다. 새벽 2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주택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닥에서 김이 올라오는 사진, 맨발로 바닥에 앉아있는 노인들, 아이들이 바닥에서 구르며 노는 모습. 이게 온돌인가? 네, 한국에서는 거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 노인들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네 나라에서는 모든 집이 저렇게 따뜻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구만. 준혁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장모님,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72년을 추위와 함께 살아온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는데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가?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인데요. 한국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5년간 혼자 살았어요. 누군가 저를 돌봐주겠다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자네, 고맙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준혁의 제안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72년간 지켜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취리히 건축청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그가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자네는 대체 뭘 하려는 건가? 준혁이 취리히에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밝았어요. 뭔가 성과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1월 2일 아침, 우편함에 노란색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발신인은 취리히 칸톤 건축청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건축청에 아무것도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공식 문서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택 구조 변경 신청건 마이너스 경고 통지서 내용은 간단했어요. 마르타 슈미트 명의로 바닥 난방 시스템 설치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단 시공 시 즉각 퇴거 조치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이럴 수 있었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그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혁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딸이 한국으로 떠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신청서를 냈던 겁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거든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꾸민 곳이었습니다. 딸을 키운 곳이고 남편의 마지막 숨을 지켜본 곳이었어요. 벽마다 바닥마다 천장마다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 집을 잃는다는 건 제 인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딸 안나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남편을 감쌌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딸마저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체부 한스가 떠들고 다닌 모양이에요. 선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는 소식을 에리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저녁 무렵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78세 노인이 추운 겨울밤에 걸어왔던 거예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한의 손도 제 손만큼 차가웠어요. 50년 넘게 이웃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제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어요. 밤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에리카였어요. 70세 과부로 저처럼 혼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왔어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0시가 넘어 브루노 할아버지까지 찾아왔습니다. 82세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브루노 할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큰 의미가 있었어요. 밤 11시, 저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준혁과 안나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협탁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 프리츠는 40년 전에 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 은행 대출을 20년이나 받았었죠. 우리는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출금을 갚았어요. 딸 안나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 집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15년 전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이 집을 지켰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집은 팔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집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고 말했었죠. 그 약속을 저는 15년간 지켜왔습니다. 혼자서요. 추위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사위 때문에 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마을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집들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도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추위에 떨고 난방비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준혁의 노트북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암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84페이지짜리 문서가 열려 있었어요. 건축청에 제출한 제안서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구조, 에너지 효율 데이터, 비용 분석, 시공 방법.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준혁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혁은 정말로 저를 돕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제 허락 없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 산맥 너머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거리로 쫓겨나게 될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추운 바람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식탁에 앉았을 때 준혁과 안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안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모양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빵을 먹었습니다. 9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에리카였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술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제 일 때문이었죠. 10시에 선술집으로 갔습니다. 준혁도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선술집 문을 열자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을 전체 노인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죠. 브루노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82세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50년 전 이 마을에 정착했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정부가 산악지역 개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에리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10년 전 겨울에 저체온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집이 너무 춥다고 경고했지만 난방비를 더 낼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밤 남편 생각을 하며 운다고 했죠. 한스 할아버지는 75세로 우체부로 40년을 일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이 마을에서 겨울에 3명이 추위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다고요. 모두 난방비를 아끼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도 차갑고 거칠었어요. 70년을 몫으로 일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매년 겨울이 두렵다고, 언젠가 에리카 남편처럼 될까봐 무섭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술집 안이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카를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80세로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는 평생 전통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 방식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사람이 우리 집을 고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살아온 방식을 버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카를 할아버지의 말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72년을 스위스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외국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카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전통이 중요한지 목숨이 중요한지를요. 작년에 마르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카르도 걱정했다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에리카도 거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15년간 혼자 추운 집에서 살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만약 준혁의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요. 브루노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준혁을 용서해야 할지, 이 기회를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제 허락 없이 한 일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두려운 건 집을 잃는 것이라고, 50년을 지켜온 이 공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혁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만약 건축청 승인을 받아온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추위와 싸우고 난방비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정오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건축청 승인을 받아오라고 그러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한 번의 기회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오후에 준혁은 다시 취리히로 떠났습니다. 건축청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알프스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저녁에 요한이 전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발이 얼얼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겨울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추위와 함께 살았는데 그게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어쩌면 준혁이 해낼지도 몰랐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풍경이었죠. 저는 담요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1월 8일, 준혁이 취리히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혁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건축청 조건부 승인서였어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되 스위스 공인 건축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준혁이 모든 복구 비용을 책임지고 저는 집을 잃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였어요. 집을 잃을 위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될까? 50년 된 집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준혁은 3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 2명이 온다고 했어요. 모두 건설 전문가들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허락한 일이었으니까요. 1월 10일 아침 6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의 친구들이 전날 밤 도착했어요. 민수와 진호라는 이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둘 다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인사가 정중했어요. 먼저 거실 가구를 모두 치웠습니다. 소파, 탁자, TV, 책장까지. 50년간 자리를 지켰던 것들이 한쪽으로 밀려났어요. 텅 빈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준혁이 전동 톱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바닥에 톱을 댔어요.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장, 2장, 3장. 바닥재가 걷어지면서 그 아래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단열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50년 된 나무 판자 아래는 그냥 검은 흙바닥이었어요. 습기로 흙이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는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이러니 추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50년간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바닥을 손으로 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습기가 심각하다고, 그냥 온돌만 깔면 곰팡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작업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 회의했습니다. 한국말로 빠르게 대화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습기 방지막을 먼저 깔고 단열재를 두껍게 깔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창밖으로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요한, 에리카, 브루노, 카를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바닥이 완전히 뜯겨진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녁 8시,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거실 바닥이 완전히 벗겨진 채였어요. 검은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혁과 친구들은 땀범벅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둘째 날 아침 7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두꺼운 비닐 재질의 막을 바닥 전체에 펼쳤어요. 습기 방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하얀 판을 10cm 두께로 깔았어요. 단열재였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5cm인데 스위스는 더 춥다며 2배로 깔았다고 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후 내내 단열재를 정밀하게 재단했습니다. 틈이 생기면 안 된다며 자로 재고 또 재고했어요. 세 사람 모두 진지했습니다. 장난치거나 대충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셋째 날 아침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온수 파이프를 배치하는 일이었어요. 구불구불한 파이프를 바닥 전체에 30cm 간격으로 깔았습니다. 준혁이 자를 대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다시 했어요. 진호가 파이프를 고정하고 민수가 연결 부위를 점검했습니다. 세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정오쯤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작업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40년 배관공으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도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죠. 오후 6시 파이프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일러에 연결하는 일만 남았어요. 준혁이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지켜봤어요. 준혁이 파이프를 보일러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연결을 마치고 전원을 켰어요. 위잉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파이프 온도가 오르지 않았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와 진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실패하는 건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한이었어요. 손에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파이프를 들여다보더니 작은 밸브를 가리켰어요. 그는 렌치로 밸브를 돌렸습니다. 슈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왔어요. 다시 보일러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압력계 바늘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5분 후 파이프를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온수가 순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요한을 껴안았습니다. 78세 노인이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창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온돌 파이프 위에 시멘트를 부어 고르게 펴는 일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지쳐 보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시멘트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건조되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새 마루판을 깔았습니다. 딸각딸각 소리를 내며 마루판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저녁 7시 마지막 마루판이 끼워졌습니다. 끝났습니다. 3일간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수와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세 젊은이. 제 집을 위해 3일 밤낮을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제일 좋은 빵과 치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끼던 와인도 한 병 가져왔어요. 1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와인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따랐어요. 그리고 잔을 들었습니다. 준혁과 민수와 진호도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어요. 감사함, 존경, 그리고 기대.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전원을 켜는 것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준혁, 안나, 그리고 저만 있었어요. 창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 에리카, 브루노, 카를, 한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로 깔린 마루 바닥은 매끈했습니다. 50년 된 낡은 나무 판자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혁이 벽에 설치한 온도 조절기 앞에 섰습니다. 하얀색 작은 기계였어요.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온도를 22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준혁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민수와 진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15분째 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72년을 추위와 함께 살았는데 이게 바뀔 리 없었나?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바닥에 손을 댔어요.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했어요. 준혁도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진호가 달려와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분 후 온기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을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년간 겨울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 안이 너무 추워서 항상 두꺼운 양말에 실내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양말마저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7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한 걸음 걸었습니다. 거실 중앙으로. 그 다음은 창가 쪽으로. 부엌으로도 걸어갔어요. 어디를 가도 바닥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72년간 얼음처럼 차가웠던 이 집 바닥이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50년간 추위에 떨었던 세월,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 혼자 견뎌온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프리츠는 15년 전 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집이 너무 추워서 남편은 담요를 5장이나 덮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추위에 떨었죠. 만약 그때 이 따뜻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안나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는 멀찍이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어요. 72년을 산 노인이 30대 젊은이를 품에 안은 겁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더니 바닥을 밟아봤어요. 78세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리카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거실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을 잃은 후 15년간 추운 집에서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루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82세 노인이 신발을 벗더니 조심스럽게 바닥을 밟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어요. 칼을 할아버지도 들어왔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그 사람이 맨발로 바닥을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도 이 따뜻함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감탄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준혁과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소문은 30분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달려왔어요. 마을 인구의 절반이 제 집 거실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떠났어요. 내일 당장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과 민수와 진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4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수프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4그릇을 들고 거실로 왔어요.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수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함께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수프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거실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담요 없이 그냥 누웠어요. 등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72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준혁에게, 민수와 진호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들인 제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알프스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더 특별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밤하늘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2월 10일 첫 전기료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380프랑. 지난달 800프랑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들고 요한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고지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술집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고지서를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에리카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브루노와 한스도 신청하겠다고 말했죠. 일주일 만에 15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준혁은 주말마다 한국에서 스위스로 날아왔어요. 민수와 진호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6개월 동안 23가구의 온도를 설치했어요. 4월이 되자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창문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예전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일찍 불을 껐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취리히 칸톤 에너지청에서 조사단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각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했어요. 평균 52% 절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놀라워했어요. 한국 전통 기술이 스위스 알프스에서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했죠. 6월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는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72년을 살면서 TV에 나온 건 처음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72년을 스위스에서 살면서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다고, 하지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배울 게 너무 많고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베른, 루체른, 인터라켄, 생모리츠까지. 산악지역 마을들이 온돌에 관심을 보였어요. 준혁은 스위스 연방에너지청에 정식으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9월, 저는 독일어로 온돌 사용 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50페이지짜리 책자였어요. 온도 조절 방법, 유지 관리 에너지 절약 팁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취리히 칸톤 정부가 이 책자를 공식 자료로 채택했어요.
11월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장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집 거실에서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저를 에너지 협력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인구가 400명에서 520명으로 늘었어요.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중심가에 새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스위스 최초 온돌 마을을 보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준혁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화면 속 사위는 서울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저는 거실에서 맨발로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겨울인데도요. 준혁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웃었어요. 옆에는 남편 프리츠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화면 너머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알프스의 겨울은 여전히 아름답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72년을 추위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한 나라의 지혜가 만나 기적을 만들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녹이고 마음을 여는 따뜻함이었죠. 저는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이 따뜻함이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마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맨발로 자기 집 바닥을 밟으며 행복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72세 스위스 시계공 마르타가 생애 처음 겨울에 맨발로 집 바닥을 밟던 그 순간 3000년 한국 전통이 알프스 산맥을 녹였습니다. 편견은 추위보다 더 차갑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